보통은 속쓰림이 있으면 전부 위산 과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산 저하증일 수도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감별 포인트 3가지는 다음과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건강히 보인다. 부천 으뜸한의원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서 명치가 답답하고 아프고 속이 너무 쓰려요. 그런데 내과에서 약을 계속 받아 먹어도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라고 호소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속쓰림의 원인을 위산 과다라고만 생각하고 내과에서도 계속 위산 억제제를 처방받아 드셨고요. 집에서도 흔히 짜먹는 위장약을 상비약처럼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먹을 때 잠깐 괜찮고요. 금방 다시 재발돼서 답답함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진찰해 보니까 이 환자분은 위산 과다가 아니라 관리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위산 저하증이셨어요. 이후 식습관과 관리 방법을 바로잡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를 진행했더니 증상이 크게 안정되셨습니다. 이 환자분처럼 속이 쓰린데 위산 억제제를 계속 드셔도 호전이 없다면 오히려 위산 저하증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위산 저하증이 무엇인지, 위산 과다증과의 구별 방법,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산 저하는 위산 과다와 달리 위산이 잘 분비되질 않아서 위산의 산도가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건강한 상태의 폐하지수라고 하는데 pH는 1에서 2고요. pH가 3에서 5밖에 되지 않으면 위산 저하증으로 진단합니다. 위산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소화불량과 만성 체기예요. 위산이 충분해야 음식물, 특히 단백질이 적절하게 분해가 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이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더부룩함, 가스, 트림, 명치, 답답함 같은 불편함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단백질 분해가 어려워서 고기를 드시면 늘 체하고 더부룩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속쓰림인데요. 우리 위장과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 일종의 문, 밸브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문은 윗속에 충분히 강한 산성이 있어야 이제 음식이 잘 소화되겠구나 하고 꽉 닫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문이 느슨하게 열려있게 됩니다. 또한 위산이 적으니까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오래 머물면서 부패가 되고 가스가 발생해요. 이 가스는 위의 압력을 높이고 느슨해진 밸브 사이로 위 내용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합니다. 이때 위산의 농도는 낮아도 위산 자체는 여전히 식도 점막을 자극하는 산이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명치 통증, 따가움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은 속쓰림이 있으면 전부 위산 과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위산 저하증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감별 포인트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속쓰림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위산 과다는 공복에 생기는데 새벽에 더 악화하고요. 위산 부족은 식사하고 나서 2-3시간 이내에 악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속쓰림과 동반되는 증상도 달라요. 위산 과다는 소화는 비교적 잘 되고 식욕, 입맛도 괜찮고 복부 팽만감, 즉 배가 빵빵한 느낌이 덜한 데 비해서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소화가 잘 되고 트림과 가스, 방귀도 작고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을 드셨을 때 반응도 확연하게 다른데요. 위산 과다는 신 음식이나 식초를 드셨을 때 더 쓰리지만 위산 부족은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나 단백질을 드셨을 때 위산 과다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위산 부족은 고기만 먹으면 체해요라고 말씀하시고요. 매운 음식이나 커피를 드셨을 때 위산 과다는 속이 즉시 쓰리거나 화끈거리지만 위산 부족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이 더부룩함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위산 과다인 줄 알았는데 위산 저하이시라고요? 그럼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산 과다에 처방하는 약을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하는데요. 약 이름을 보면 오메프라졸, 무슨 프라졸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위산을 만들어내는 최종 단계의 효소인 양성자 펌프를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차단하는 약이에요. 위산의 생성 자체를 억제하니까 초기에는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이나 위 통증, 명치 통증, 미식거림이
빠르게 개선되죠. 하지만 크게 4가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쓰림이 반복되는 악순환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 속에 오래 머물죠. 그러면 우리 몸은 위산을 더 짜내기 위해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가스트린이 분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다시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은 위장에 계속 정체되면서 위장 내 압력이 높아지고 식도와 위 사이의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 식도 괄약근 밸브에 부담을 줘서 위 내용물이 식도로 더 쉽게 역류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해도 속쓰림이 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PPI를 복용하면 위산이 더 억제되니까 당장은 더 편하지만 원래 높아져 있던 가스트린 수치가 더 올라가서 약을 끊는 순간 위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점점 약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의 소화 장애예요. 위산의 중요한 역할이 단백질 분해잖아요. 위산을 억제하면 고기, 콩, 우유, 계란 같은 단백질 흡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PPI 오래 드신 분 보면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또 우유를 한 잔만 마셔도 속이 부글거리고 피부 두드러기로 가려운 분들이 많아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요, 이 PPI 오래 드시면 근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영양 결핍이 나타날 수 있어요. 위산은 단순히 음식을 녹이는 역할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에 아주 꼭 필요한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음식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칼슘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특히 노년층에서 골다공증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철분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철결핍성 빈혈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만성 피로나 두통, 어지럼 등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비타민 B12가 결핍되게 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 손상까지 가능해서 치매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근육 경련, 부정맥 등 신경이나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신경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요, PPI의 누적 복용 기간이 4.4년 이상인 사람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PPI 사용에 따른 비타민 B12 및 마그네슘, 칼슘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뇌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위장관 내 감염 증가입니다. 위산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음식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세균을 사멸시키는데요. 그런데 PPI를 장기간 복용해서 위산이 과도하게 억제되면 살균을 할 수 없겠죠. 살아남을 수 없던 균들이 살아서 위와 소장까지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감염인데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과 위암의 아주 중요한 원인균으로 정상 위산 분비가 되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산이 줄어들면 헬리코박터 증식이 쉬워지고요. 그로 인해서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장상피 화생을 거쳐서 위암으로 갈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장기 복용 환자에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잘 나타납니다. 원래 소장은 영양 흡수가 주 역할이기 때문에 세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살균되지 못한 균이 소장까지 내려와서 과잉 증식을 일으키는데 이를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줄여서 SIBO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트림과 방귀가 잦아지고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원인 모를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증가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위산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산이 지나치게 억제돼서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고요. 그 결과 만성 소화 장애와 반복적인 속쓰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 점막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위산 분비가 감소할 수 있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위산 저하가 잘 나타납니다. 이런 질환이나 노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이 몇 가지 습관들이 위산 저하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위장약 복용입니다. 속 쓰릴 때마다 위산을 중화하거나 억제하는 위장약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위산 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반복된다면 약만 드시지 말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딱 필요한 기간만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긴장하시게 되면 입이 마르죠.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게 되면 이 위산 분비도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일반적인 항생제에도 잘 버티는 굉장히 끈질긴 균입니다. 이 균은 강한 위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위 점막을 파고들고 손상시키고요. 또 스스로 분비한 이 알칼리성 물질로 주변 위산을 중화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위산을 만드는 세포가 약해져서 결국 위산이 부족해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감염은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 바로바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위산 저하증, 한의학에서는요, 담적병의 범주로 보고 치료합니다. 체질적으로 위장이 허약한 분, 특히 소음인이 많고요. 잘못된 식습관, 급하게 드시거나 과식하거나 야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 또 극심한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같은 원인들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요, 위장은 지치게 되고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결국 음식물이 위장 안에서 제때 내려가지 못하고 오래 정체되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인물이 썩게 되는 것처럼 이 부패 과정에서 미생물과 불완전하게 분해된 음식 찌꺼기들이 독소를 만드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담음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담음 독소가 위장 점막을 뚫고 들어가서 위벽 사이의 조직에 켜켜이 쌓이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점인데요. 이것이 바로 담적입니다. 이 담적이 유발하는 증상은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위장이 연동운동을 저하시켜서 만성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 잦은 설사나 변비와 같은 위장 증상을 만듭니다. 이 담적이 여기에서 그치면 참 좋은데 혈액과 림프를 타고 전신에 퍼져나가게 되면 이유 없는 어지럼증, 두통, 만성 피로, 수족 냉증, 옆구리 통증과 같은 전신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런 증상의 집합을 바로 담적병 혹은 담적 증후군이라고 현대 한의학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일단 위장에 담적이 쌓여서 딱딱해지게 되면 위장의 연동운동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위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산 분비도 덩달아 줄겠죠. 또 위산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분해가 안 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철분, 아연,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 흡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몸은 영양 부족으로 더 피로해지고 위장과 주변 근육은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또 약해지고, 그러면 위장은 더 안 움직이게 돼서 다시 담적 독소를 만들어내는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 저하증은 단순하게 소화제를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담적병의 진단은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많이 쓰린데도요, 막상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면 이상이 전혀 없다고 진단되거나 아주 가벼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정도만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시경은요, 위장의 안쪽 점막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담적은 위장 점막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움직임과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에는 진단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도와 몸이 피로한 정도를 측정하고 환자분의 배를 눌러보는 복진과 혀를 보는 설진, 맥을 보는 진맥, 병력 청취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담적병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어떤 유형인지까지 파악합니다. 담적병의 치료는요, 담적을 제거하고 이 위장의 연동운동을 높여서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한약을 체질에 맞추어서 처방합니다. 이후에 경락순환과 위장 점막의 기능을 올려줄 수 있게 침치료와 한약재 추출물을 주입해주는 약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속쓰림 증상이 전부 위산 과다로 인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한 경우도 많고, 또 위산 과다와 위산 저하를 구별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또 위산 저하 증상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오래 드시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한의학적으로는 이 위산 저하를 담적병의 범주로 보고 치료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산 저하증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는 만큼 건강이 보인다.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